네, 원천세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간단하니까 제가 시간 내에 끝내드릴게요. 원천세 이 부분은, 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 선생님들. 네, 그래서 원천세인데요. 직원 계신 분들 계신가요? 직원이 있다. 나는 개인 사업자인데 직원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 법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알아야 되는 이슈이고요. 직원이 있으면 이제 원천징수가 들어가게 돼요. 직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업소득을 좀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 기타 소득을 좀 써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가 뭐냐?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기본 개념 또 저희도 기본 개념 알아야죠. 그래서 기본 개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소득자가 있어요. 소득을 번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는 내가 소득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신고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네, 신고 의무가 나한테 있는데 이걸 누가 해주느냐? 돈을 주는 사람이 나 신고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급하는 자가 돈을 줄 때, 소득을 받는 사람한테 돈을 줄 때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을 일정 부분을 미리 징수해서 그거를 떼고 소득자에게 주고 나는 요거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참 이거를 잘 산정해놨죠. 왜냐하면 소득세 네가 100 다 줄 테니까 네가 신고해 하면 이게 세수의 누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주는 사람한테 네가 떼서 놔줘? 이렇게 해버리면 누수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지금 원천세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원천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 원천 징수 대상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지급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 징수 저희 이제 쉽게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은행에 예금들 있는데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이자가 발생을 이제 분기별로 들어오기도 하고 반기별로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그 이자를 보시면은 원천징수 차감 후에 돈이 입금이 될 거예요. 이제 기준 이제 과세 최저한 이상인 금액은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요. 그 돈을 저한테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뗀 돈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그것도 또 다른 예로 근로소득 월급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월급 준 적도 있으시고 이제 저희 그런데 근로자한테 저희 종업원들이나 저희 이제 임직원들한테 돈을 줄 때 월급을 100을 줘야 돼요. 제가 사업자인데 제 직원들한테 100을 줘야 될 때 이 사람의 월급의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은 떼고 90만 이 사람 통장에 넣어주고요. 이 10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부가세랑 뭔가 비슷하죠. 제가 이 10을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가 이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원이 아니고 사업자한테 돈 줄 때. 그때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왜? 이분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통해서 증빙을 발행해서 자기가 납부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한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 아시면 되고요. 원천징수 금액은 소득자별로 일정 금액이나 일정 비율에 따라서 대금 지급과 동시에 징수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그 차익만 이렇게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는 거를 원천징수를 한다. 원천징수 신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 금액 및 세율은 이 소득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14%로 원천징수를 하고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가지급금 얘기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법인 돈을 내 돈이라고 가져갔다. 그럴 경우는 그거는 가지급금으로 인식을 합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건 단어는 어렵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대여금입니다. 대여금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대여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대금업을 하는 게 주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거는 비영업 대금인 거예요. 비영업으로 받아들인 대금.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게 되면 비영업 대금 이자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25%로 원천징수해서 네가 나한테 신고 납부해줘.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인 거죠. 가지급에 대해서. 그래서 높은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은 발생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처음부터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한테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표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고시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으로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걸 뗀 금액을 아마 소득세를 납부하시고 근로자한테도 차액을 떼고 주고 계실 건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직원이 있으신 저희 사업주분들이나 지금 이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익숙해지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하고 일단 가짜로 산정을 한 금액으로 떼고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정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을 내가 지급을 할 경우에는 3%로 원천징수를 하고요. 기사소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소득 금액의 20%. 여기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10%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여기에 대한 거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세는 20%이지만 10%는 지방세로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2%를 떼야 된다는 점 그걸 알아두시고요. 저 질문 주신 게 또 대표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기간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발생하나요? 네, 기간에 관계없이 1할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점. 1할 계산이에요. 그 대여금이 내 장부에 잡힌 1할 계산. 그걸로 산정하시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당일에 빼가고 당일에 지급하면 당연히 뭐 그거야 뭐 논외인 건데 하루라도 발생하면 인정이자는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강조를 별표를 한 5개를 쳐도 네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급금 네 주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 돈 진짜로 정말로 통장에다 넣어주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원천징수 시기인데요. 이 원천징수는 언제 할까요? 아까 처음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줄 때 반드시 떼야 돼요. 반드시 떼고 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가지금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만 마무리하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선생님들. 급여 수익이 없는데 급여 지급하면 가지금. 근데 이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이제 급여를 주는 거니까. 근데 뭘 땡겨서 주시는 건가요? 차입을 하시던지 뭐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건가요? 근데 대표자랑도 지금 저희가 정당하게 연봉 계약이라든지 근로 계약에 의해서 받기로 한 거면 가지급금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그거는 여기 말하는 급여는 제가 말하는 그 가지급금이 아니고요. 그냥 대표자가 그냥 수시로 뽑아가는 돈 있잖아요. 개인 자금처럼 내가 은행에서 아무 이유 없이 빼가는 돈. 그게 가지급금이고요. 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도 가지급금 처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수금이 있을 때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수금이 더 많다. 가지급금보다. 그럼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죠. 산식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도상 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원천징수는 같이 지급할 때 해라. 근데 이제 원천징수 중에서도 이제 지급할 때 하라고 해놓으니까 또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 의제 제도가 있어요. 특례 적용 시기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했더라도 12월 달에는 지급한 걸로 봐서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걸로 봐서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특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3월 10일까지는
원천세 신고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지급명세서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진 않았는데 가산세가 많이 부과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서 같이 의무를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또 다시 나오긴 하는데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누가? 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리고 금융기관에 세금 납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전 연도 상시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반기납이 승인 받으시면 반기별로 신고도 가능하시거든요. 원래는 월마다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반기 적용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걸 세무서에 미리 승인을 받으시면 이제 1년에 2번,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에, 7월부터 12월분은 1월에 이렇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는 이 급여 신고와는 별개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이제 인건비 등의 지출에 대한 증빙을 활용해서 사업 경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지급명세와 원천세 신고는 국가에서 가세관청에서 매우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하지 않는 이게 원천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일반 가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말인데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이 증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한테는 당연히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세금계산서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급명세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시면 간이지급명세서, 연간지급명세서 이런 게 있고요. 이 종류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제출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로소득, 일용소득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에 대해서 결정세액을 가산해서 징수를 하겠다. 이게 굉장히 커요. 저희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바쁠 때가 있거든요. 1월부터 3월까지가 비지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또 2월 달에 이 보시면 여기 지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관련돼서 요 부분이 좀 많이 실수하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 놓치는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2월 다음 연도 2월 말에 신고를 하라고 돼 있어요. 지급 명세서가. 그래서 저희 이제 뭐 기장거래처나 이렇게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배당이나 이자를 24년도 중에 발생을 했는데 25년 2월에 저희가 지급 명세서를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바쁜 시즌이다 보니까 이후 놓쳐서 가산세 1% 굉장히 크거든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거는 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꼭 잊지 말고 신고를 하셔야 된다. 기장거래처가 맡기시면 거기서 좀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신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명세서 제출도 해야 되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원천징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요.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미납세액의 3% 그리고 가소미납세액에 대해서는 만분의 2.2에 대해서 경과일수만큼 세금을 가산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거 은근 계산해보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천징수도 무조건 내가 원천징수 근로나 뭐 기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원천 징수를 하고 원천 징수해서 떼놓고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계약서나 이런 거 쓰시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놓치는 일이 없는데 간혹가다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한다거나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런 원천 신고를 내가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받아 놓으셔야 되는 게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천 징수가 발생한 경우 대상 근로자의 사대보험 가입도 필수 이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근로자 대상 분들은 사대보험이 가입이 필수 아닌가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대보험은 또 대상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대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일용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안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 차이로 구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좀 답변을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진도 좀 나가볼게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인데요. 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직원이 없으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건 좀 낯선 부분일 수 있어요.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원천징수 신고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없을 수 있는데요. 근데 간혹가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기타 소득을 지급한다거나 사업소득을 지급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뭐 기타 여러 가지 징수해야 되는 소득이 발생을 할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원천 징수하셔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많이 보는 포인트예요. 원천 징수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가산세가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요. 무조건 좀 징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 급여. 네, 당연히 법인은요, 원천 징수하셔야 돼요. 네, 법인은 대표자 급여 1인만 급여를, 왜 1인만 급여가 발생을 하실까요? 직원이 없으신가요? 직원이 없는 1인 법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1인만 있고 직원이 없으세요? 그래도 대표자는 법인이 아니거든요. 대표자는 법인에 소속돼 있는 직원의 임원일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은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을 할 때 원천세를 떼고 이 분은 사업소득을 받아가시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을 받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셔야 되고 그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확정지어서 추가로 납부를 하시던 환급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시던 이건 법인에서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일정표인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이제 1월부터 연말정산 같은 이제 시작이 돼서 매월 10일까지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상시 근로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미리 승인을 득하신 경우에는 반기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기납도 꽤 유용하니까요. 그 필요하신 부분들은 한번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뭐 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관리 목적상 그 20인 미만이지만 나는 매월 신고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꼭 정답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지금 제가 이 신고서를 자꾸 이렇게 넣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신고서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깨알같이 글씨들이 써 있거든요. 단어도 너무 어렵고. 근데 이거는 다 그냥 간단한 산식을 이 표에다가 우겨 넣은 것 뿐이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냥 내가 얼마 납부해야 되는지를 적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원천징수 그 신고서 일정 부분 발췌한 부분인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원천징수 지급을 할 때 납부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 지급액을 쓰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징수액을 얼마를 징수를 했는지 그래서 난 얼마 납부하겠다.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정 환급액은 설명 넘어갈게요. 이거 조금 복잡한 내용이어가지고 이거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간이지급 명세서예요. 이제 간이지급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신고를 막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간이지급 명세서, 이건 지급 명세서. 지급 명세서는 이게 원천징수 신고와 함께 저희가 지금 그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얼마를 지급을 했다. 내가 이런 걸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고 하자면 원천세는 지급하는 사람이 돈을 지급할 때 그 돈을 차감을 하고 그 소득자에게 지급을 한 뒤에
매달 그 원천 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라는 항목으로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원천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을 안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일용직 알바를 쓰신다거나 기타 소득을 쓰신다거나 뭐 사업 소득이 뭐 지급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네, 이걸로 강의는 이제 5시 거의 다 돼가지고, 네, 강의 내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어, 뭐 궁금하신 사항이 좀 마지막으로 있으실까요? 이분은 일용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원천세를 신고했는데 이게 기준 금액 이상이어서 아마 사대보험 가입 및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납부를 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 일용 근로자라고 해서 사대보험 가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일용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좀 판단을 또 해봐야 되는 세법상 기준이 있거든요. 뭐 이게 일용이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근무가 조금 세법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근무처럼 보인다든지 뭐 며칠 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신고 내역이 들어왔더니 사대보험으로 가입해야 될 대상이라고 아마 통보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납부를 할 수도 있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은 직접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